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를 맡은 KI 이상엽입니다. 배추권 거래제가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2015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지나고 또 3년 지나고 지금 2년째, 그래서 8년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산업계 정책 실질적으로 수요자들 산업계 분들은 뭐 많이 잘 알고 관심 있는 제도시고요. 정치권도 그런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언론계도 감축 정책하면 처음 나오는 게 항상 배추권 거래제 어떻게 할 거냐라든가, 그래서 많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관심이 많은 대상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정부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제도임에 확실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저희 연구원 내 연구진뿐만 아니라 최대한 주어진 여건에서 많은 전문가분들, 산업계 분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추권 거래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아주 마이크로하게는 기술적으로 요것은 이렇게 조금 바뀌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또 아이디어, 그 제도에 대한 디자인들, 이런 것들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이제 배추권 거래제 선진화 협의체를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요. 좀 배추권 거래제를 좀 선진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견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들이 좀 그런 곳에 좀 반영이 되는데 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포인트는 탄소 중립, 여기 저희가 좀 제안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탄소 중립 구현 관점에서 배추권 거래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하나하나 자금자금한 어떤 제도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개발, 업데이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간과했던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이 시대에 배추권 거래제가 어떻게 근본적으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좀 초점을 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 전환, 에너지 믹스도 많이 바뀌죠. 친환경 쪽으로요. 전력 시장 운영 방식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신기술 개발 계속 개발되고 정책들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추권 거래제에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에 관한 이제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배추권 거래제 이외에 유사한 탄소 가격 제도가 국가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속에서 배추권 거래제가 어떤 역할을 또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해외에 또 여건이 있습니다. 이후에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새 정부에서 지금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본 방향이 있죠. 에너지 정책과 관련돼서 그것도 좀 매치가 돼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좀 포인트들을 한번 정립을 해보자 하고자 저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 정책 방향 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국가와 지역, 도시에서 배추권 거래제가 이행이 되고 있는데 좀 비교를 해본 겁니다.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싶은 것은 시장 규모가 작습니다. 시장 규모가 작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참가자의 특성과 여기에 따른 거래량이 제한적이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근본적으로 좀 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도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할당 방식에 있어서도 시장 활성화, 안정화 측면에서 좀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장 참여자의 관점에서도 다소 이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 문제가 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와 좀 우리가 디자인적인 관점에서 좀 개선해야 될 점들이 이제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반드시 현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해외 배출권 거래제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본 것인데요. 포인트만 좀 말씀을 드리면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주로 유상할당 중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요국은 2월을 최대한 허용하는 어프로치입니다. 우리나라는 2월을 좀 제한하는 측면이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요국은 에너지 시장이라든가 전력 시장이 전반적으로 자유화된 상태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이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 거래 활성화에 좀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대상 부문과 커버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국가에서 배출하고 있는 배출량에서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배출 비중, 그걸 커버리지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부문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이 측면에서는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커버리지도 높고 대상 부문도 가능한 여러 가지 부문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부문과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라는 것 자체보다도 현재의 대상 부문과 커버리지를 조금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부문과 대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또 정책을 필 것인가가 배출권 거래제와 아울러서 같이 봐야 될 중요한 정책이다, 이런 걸 좀 시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현안들입니다. 현안들은 뭐 보는 그 분류에 따라서 뭐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 연구진과 그다음에 국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가들 의견을 좀 종합을 해봤을 때 간단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라고 생각되는 현안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ETS는 탄소 중립 시대의 환경 변화를 아직까지는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이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이제 포인트인데, 중요한 것은 배출권 거래제가 갖고 있는 규제적인 성격과 시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데 지금까지는 뭐 우리나라의 여건상 규제적 성격이 조금 방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규제적 성격과 더불어서 시장적 성격이 좀 균형적으로 가는 그 정상화, 이 과정이 이제 재정립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문제다, 현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배출 허용 총량 결정 방식은 근본적으로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어느 정도로 배출 허용량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시그널이 명료하게 정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누가 진입하는 거에 따라서 배출 허용 총량이 바뀌게 되고 심지어는 배출 허용 총량이 증가하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출권 거래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탄소 중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전환 부분인데요. 전환 부분을 할당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급전이라든가 석탄발전 상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부에서 중요한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하고 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을 ETS와 어떤 식으로 연계시켜서 할당 방식을 단계적으로 개선시키느냐, 이 문제가 가장 현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간접 배출 관리 방식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간접 배출을 해외하고는 다르게 배출권 거래제에서 컨트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너지 전환 시대에서 가장 최종 수용 부분에서 이제 전력화가 매우 높아지는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력화 시대에 배출권 거래제가 저해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전력화도 촉진하면서 배출권 거래에서 추구하려고자 하고 하는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간접 배출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것인가. 이제 이 문제가 또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유상할당 문제입니다. 유상할당을 이론적으로라든가 뭐 전문가분들은 많이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좋은데 그것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상할당 기준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인가? 이럴 때 문제점은 없는 것인가? 그 다음에 유상 비율도 높여야 되는데 유상 비율할 때 검토돼야 될 문제, 그 다음에 대상을 조정할 때, 그래서 이런 문제 좀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서 유상할당의 비중 증가 방식을 고민을 하고 거기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현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상할당, 벤치마크 할당도 좀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개선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정해져야겠지요. 업종별로 다 정해져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가,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배출권 편중 현상이 업종 간 업체 간에는 또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또 조치는 무엇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무상할당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 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안정화 및 유연성 기재 강화입니다. 현재는 선진국에 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제한적입니다. 유연성 기재가요,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이제 배출권 가격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급등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유연성이 제한이 되다 보니까 배출권이 중간에 소멸되는 거라든가, 근데 과징금으로 그냥 해결하는 문제라든가, 중장기적으로 감축 투자를 하기보다는 그냥 저가 매매에 단기 전략에 집중한다라든가 하는 이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좀 더 단계적으로 세련되게 좀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현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산업계가 참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계의 감축 비용이 이제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 더 강해져야 되는데 이 산업계를 어떻게 배출권 거래제도라는 제도 하에서 지원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게 또 중요한 현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얘기를 드려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혁신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겠죠. 그럼 이 수단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이 돼야 될 것이고 관련해 가지고 이거에서는 또 비용이 들 텐데 이 비용을 많은 분들이 이제 배출권 경매 수익이 앞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희 생각으로는 이 활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다. 아주 그냥 추상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만드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기술 투자 유인 제고와 관련돼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이제 대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대안들을 저희가 좀 짧은 기간이지만 분석을 해보면 또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 개선 방향입니다. 우리 취지에 맞게. 그래서 크게 개선 방향은 세 가지 정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축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배출권 거래제이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탄소 가격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를 병행해서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책 개선 방향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NDC라든가 2050년 감축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 ETS가 잘 역할을 해줘야겠지요. 포인트는 에너지 전환 정책과 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연계돼야 될 사항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ETS가 잘 연계하고 촉진하고 잘 총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배출권 거래제가 역할을 할 때 감축 목표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ETS의 개선 방안만 모색하기보다는 이거와 병행해서 ETS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영역, 난 ETS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들을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또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 비용 효율적인 의미에서의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탄소 가격 체제를 정립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배출권 거래제만의 어떤 역할이라기보다는 기타 우리 교통에너지 환경세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환경세제와 관련된 문제와 뭐 신규 탄소세 도입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교통 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 국민들께서 가장 이렇게 언어가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배출권 가격,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관련된 세제, 그다음에 신규 탄소세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로 우리가 30년, 50년까지 끌어나간다라고 하는 관점에서의 탄소 가격 체제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림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도 좋을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 효율적 시장 역할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쪽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비용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 문제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가격 체제와 가격 정책과 이 복지 정책, 공공복지 정책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이 원칙을 정부가 표명을 할 때 배출권 거래제도 시장 역할을 아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사실은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배출권 거래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탄소 가격 사회적 공론화 체제를 좀 더 정부가 관심 있게 강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저희가 이제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 탄소중립위원회에서 좀 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이 플랫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아젠다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판단을 하고 이 중에서 하나로 탄소 가격을 좀 설정할 필요가 있다. 탄소 가격은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이것이 또 배출권 거래제 관점에서는 배출권 거래제 할당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탄소 가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참고로 검토하는 수준이었지 할당 중심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할당위원회 역할을 탄소 가격도 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다부처와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그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이러한 탄소 비용에 대한 부분을 다각도로 계속적으로 분석해주고 해서 이 탄중이라든가 할당위원회라든가 각 부처 전문가분들이 같이 이렇게 크로스 체킹되면서 계속 이 탄소 가격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 때 이것이 배출권 거래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으로 정부가 좀 내용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들을 좀 카테고리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ETS가 가지고 있는 규제적인 기능을 그 측면에서 좀 더 강화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ETS의 시장적 기능 측면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감축 투자 환경 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수단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러한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적 기능 강화, ETS가 갖고 있는 규제적 기능 강화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배출권 허용 총량 사전 확정 방식을 좀 확정하는 것이, 사전 방식을 확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할당 방식과 관련해서 이제 이건 정부의 규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벤치마크 무상할당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몇 가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동시에 국내 여건과
EU와 같은 국제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발생될 수 있는 그 시장 참여자들의 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로드맵을 잘 발표해주는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BM 할당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앞서 말씀드렸던 간접 배출은 정부 차원에서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를 잘 마련하고, 단 언제쯤이면은 우리가 간접 배출을 선진국과 같이 이제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도 관리하지 않아도 될 것인가라는 기준들은 정부가 마련을 해서, 저희 지금 연구 쪽에서는 그 두 가지 정도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국가 전력 배출 계수가 개선될 때, 그다음에 전력 요금 중에서 ETS 비용 부담이 어느 정도 합리화될 때, 이 정도의 있던 기준까지는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는 간접 배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규제적 기능 강화에 대해서 안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시장적 기능 강화입니다. 시장적 기능 강화에서는 우선은 이제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걸 보면은 이제 그거를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규제적 기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구분에서는 유상할당은 이제 시장에서 배출권을 할당한다라는 의미에서 시장적 기능으로 좀 분류를 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기준을 설정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무상할당은 비용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국제 교역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좀 감안을 하고 접근을 했었는데, 그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는 없는지, 그다음에 그 기준조차도 앞으로 2030년, 2050년까지 맞는 기준인지 새로운 기준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유무상 기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점검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유상을 우리가 늘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의 여건상 배출 구조의 특성 뭐 등등을 봤을 때 전환 업종과 비전환 업종, 그다음에 간접 배출이 높은 업종 부문, 이제 이런 부분들과는 좀 어떻게 차별화해서 유상할당을 접근할 수 없을 것인가, 이러한 이제 좀 근본적인 접근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발전 부분 관리 방안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발전 파트 쪽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정부의 전력시장 구조 로드맵과 연계돼서 그 다음에 유상할당이 확대되는 것이 아주 매끄러운 순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것이 하나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는 우리 유상할당을 100%를 못 가는 그 단계에서 과도기적으로 벤치마크 무상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과 우리 이제 논의 중의 하나인 석탄 발전소하고 LNG 발전소의 그 무상할당 기준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그 산업부라든가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과 매치되는 관점에서 석탄과 LNG를 접근하는 그런 쪽으로 좀 일관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즉 석탄과 LNG 어떤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그 석탄과 LNG와 그 화력 발전과 신재생의 경쟁 관계 뭐 같은 측면에서 LNG 발전도 계속 이제 감축 노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무상할당 방식을 이제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되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안정화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그 선진국과 같이 지금 2월 제한 기준이 있습니다. 2월 제한 기준을 좀 기본적으로 2월 한도를 많이 허용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쪽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좀 2월 제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산업계한테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시장 안정화에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비분 같은 경우를 뭐 도입한다는 예고 시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감축 투자 환경 조성 강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경매 수익을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경매 수익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그 탄중이 기본법에 따라서 지금 그 기후 대응 기금
이제 운영을 하고 환경부가 이제 이것을 이제 잘 계획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이제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 용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밑에 그림에 의하면 지원 원칙, 그 다음에 어떤 데를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원 규모하고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계속 이거를 운영 관리할 모니터링 체제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에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기후대응 기금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안을 빨리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투자하는 촉진으로서 이제 CCFD, 이제 발전 차익 제도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뭐 산업부든 환경부든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배추권 거래제 관점에서는 이것이 배추권 거래제 엄브렐라 하에서 이 제도가 운영되는 것과 배추권 거래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없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냥 정책 수단으로 산업계 지원 수단으로 갈 때하고 좀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ETS하고 연계 관점에서의 관한 검토는 배추권 거래제의 관점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파트가 있는데요. 그 긍정적인 측면과 상당히 유의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 테이블을 좀 보시면 좀 참고하실 수 있겠고 정부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정부에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새 정부도 출범을 했고요. 그랬기 때문에 배추권 거래제는 사회적으로 많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새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KETS를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추진 방향과 전략을 좀 공표하면 많은 이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3차 계획 기간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년, 22년인데요. 단순히 25년까지의 어떤 보완적인 수단에 대한 의지라기보다는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4차 계획 기간까지를 감안을 한 그 정부의 KTS의 기본 추진 방향을 좀 발표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동시에 이것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 탄소 가격 체제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정부 추진 개편안도 좀 같이 검토해 주신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시고 시장 안정성을 강화하시고 그다음에 기반 조성을 마련해 달라. 이제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시장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배추권 거래제 관점에서 어떤 이제 요소들이 이러한 것들에 포함되는지는 이제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제도의 예측 가능성 강화, 즉 배출호용 총량 사전 확정이라든가 유무상 할당 계획안, 그다음에 간접 배출 관리 방안, 국가 탄소 가격 제재,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이 세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되 예측 가능성 강화에는 좀 우선적으로 좀 중요함을 두고 접근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실내공기질 관리 쟁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제를 맡은 환경보건연구실 서영원입니다. 저희 과제는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 정부 출범하고 또 여러 가지 팬데믹 등의 그런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과제로서 기획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점이라든지 시기를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현황 진단하고 그다음에 관계자 및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수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한 쟁점 도출, 그다음에 쟁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한번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100%로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명확하게 제공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런 시의성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검토하고 살펴봐야 될 것인지 포인트를 같이 이제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진행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뭐 연구 배경하고 필요성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내 이제 주요 관련 기본 계획하고 법령을 좀 살펴봤었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그 실내 공기질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관부처 그리고 다양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한 그런 그 관련 전문가분들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분들 또 환경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이라든지 유관부처분들을 좀 만나 뵙거나 또 설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도출한 그런 정책 수요들을 좀 같이 소개를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앞으로 좀 중심으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3번에서 주로 이제 설문조사에 관련된 슬라이드를 좀 참고로 추가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키워드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국내 실내 공기질 관리 제도는 1996년부터 시작해서 한 2020년 이후까지 개정을 거듭해 왔고요. 뭐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보자면 결국은 민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보호를 강화를 하고 또 하나는 관리 대상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경향성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신정부 국정과제에도 지금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있고 또한 그와 함께 그런 지원 툴 중에 하나로 학교 및 요양시설의 정확의 설치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도 이런 맥락에서 같이 추진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뭐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련 그런 필요성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 양태라든지 그다음에 노출 빈도 또 장소별 노출 수준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또 그런 부분들을 대응하기 위한 그런 실내 공기질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 수요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 드리는 바와 같이 미국에서도 뭐 EPA를 통해서 그런 실내 공기질에 관련된 새로운 지침을 또 마련을 하고 또 공유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결국은 실내 공기질 관리가 이제 미세먼지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기존에는 새롭게 이제 여러 가지 바이오 에어로졸이라든지 그런 생물학적인 유해 인자 등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환경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라든지 그 산하질병관리청을 포함해서 저희가 유관부처 간의 협력도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정책 관련된 쟁점을 도출하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법령들은 이 표에 있는 것처럼 지금 환경부라든지 고용노동부, 교육부 이렇게 다양한 그런 부처에서 그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고 또 부처별로 약간씩은 그런 대상 장소라든지 그다음에 기준들이 조금 상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에 관련된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만 여전히 그런 일관된 그런 원칙에 의한 그 기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하는 좀 지적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리 대상 시설에 대한 기준 및 시설별 관리 방법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런 과학적인 기준을 좀 확립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필요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살펴본 것들이 이제 첫 번째로는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입니다. 2024년도까지 지금 이행되는 것으로 지금 전략이 짜여져 있고요. 세부 추진 관리 전략을 보자면은 공간별 맞춤형 실내 공기질 관리, 민간계층 및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 발굴 시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인 그런 실내 공기질 관리 제도의 좀 개선 방향을 이 기본 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공간에 대한 그런 개선 대책도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까지 지금 계속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 목표를 보시면 미세먼지 오염도를 한 13.5% 정도 지금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서 계획이 지금 이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분야의 그런 종합 계획으로서 이제 2024년도까지 미세먼지 관리 종합 계획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15대 중점 추진 과제 중에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가 지금 포함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설비 설치 확대라든지 공기 정화 설비에 관련된 표준화,
또 실내 공기질 관리 제도 마련 강화 등의 그런 실내 공기질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추진 과제들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2022년도에는 그런 추진 계획의 그런 중간 점검의 의미로서 종합 계획이 어느 정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를 내린 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민간 취약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한 그런 기반 조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고, 뭐 제도적 기반 정비하는 것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대중이용 시설 내 공기정화 설비 설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지 관리가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도 함께 나온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그런 다중 이용 시설 수가 지금은 좀 제한적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확대가 필요하다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온 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실내 공기질이 여러 가지 그런 부처에서 개선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호 연계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실내 공기질이나 대기환기, 환경보건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서 또 환경부와 그런 보건복지부 등의 유관기관 실무자들을 서면 또는 인터뷰로 만나 뵙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차 그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이후에 이행 상황 평가하고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문, 또 하나는 향후에 1, 2년간의 우선 진행이 필요한 그런 사업에 대한 제안,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서는 팬데믹 이후에 그럼 달라진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차원에서의 어떤 의미가 지금 부여가 되고 있는지, 또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책 수요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슬라이드로 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내 공기질 그런 기본 계획에 담겨 있는 것들이 한 15개 정도 되는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좀 긍정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지금 의견이 나온 것이 민간 계층 이용 시설 관리하고 그다음에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추진 같은 부분들입니다. 뭐 취약 계층에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관심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대책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마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지하 역사 공기질도 사실은 지하철 등을 포함을 해서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추진되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전문가 일부 의견에 따르면은 이런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추진된 거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런 실효성 평가도 좀 같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기 때문에 자료를 가름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과를 점수화해서 평가했을 때도 대동소이한 그런 결과가 나왔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일반 가정 주거 환경 개선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성과가 낮은 것으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실내 공기 질에 관련된 그런 공간에 대한 것이 상당히 다양하고 규모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이제 유관부처, 뭐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환경 관련된 부처들에서 다 관리를 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별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관리 주체들의 그런 여러 가지 인식 제고라든지 그다음에 교육 지원 활동들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일반 가정 주거 환경 개선에 관련된 지원들이 계획엔 담겨 있습니다만 좀 미흡한 것으로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이제 실내 공기질 개선 저해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일단은 관련 정책 부족하고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의 관리 인력 부재가 좀 높게 나타났고, 또한 1, 2, 3순위로 좀 합해서 좀 들여다보니까 사업 예산 부족의 부분도 좀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리 대상의 범주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좀 대비하다 보니 이런 부족한 부분들이 좀 나타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분야 변화 양상을 보자면은 결국은 지금 다중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 농도 개선 차원에서는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하면은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이제 답변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 및 저감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R&D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좀 개선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 시설 관리 주체자의 개선 의지라든지 실내 공기질 개선 관련된 교육 홍보 같은 그런 개별 주체들의 관리 역량의 강화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이 여전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팬데믹이 실내 공기질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지금 팬데믹 이후에 다중 이용 시설 실내 공기질의 중요성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저희 예상한 바 같고요. 그 외에 빛공해라든지 토양 오염, 성명 같은 그런 다른 환경 보건적인 요소들은 코로나19 전후로 중요성의 변화가 크진 않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뭐 미세먼지 관리 분야로 좀 좁혀봤을 때 중요도가 가장 변화한 것은 어느 분야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었는데,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가 가장 중요도가 부각된 그런 분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세먼지 관리 분야 또 실내 공기질 관리 분야를 좀 좁혀보더라도 여러 가지 그런 정책 수요들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내 공기질 관리 분야에서 이제 세부 사항별로 좀 저희가 중요도 변화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까 지금 언급된 바와 같이 민간계층 이용 시설 관리라든지 환기 설비 이용 실효성 제고, 또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사업 같은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그런 전문가 포럼을 통해서 분야별로 발제를 좀 듣고 그것에 대한 좀 토론을 통해서 시사점을 도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구분을 하자면 실내공기질 기준하고 시설, 기술, 정책적 방향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공기질 기준에 있어서는 아까 언급드린 바와 같이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관된 그런 기준의 적정성의 검토 필요성이 제기가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따라서 관리 기준이 성정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관리 대상, 그런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기준이 지금 설정되어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범부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은 이제 정부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런 작은 장소, 그다음에 가정까지 포함을 해서 각 개별 주체들이 어떻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시설 같은 경우에도 뭐 기준과 마찬가지로 부처별로 지금 분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좀 사각지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간별 특성을 고려를 해서 세분화 및 다중이용 시설별로 어떤 관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그 시설별 기준이라든지 분류 체계에 대한 그런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실내 공기 유입은 정화나 환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고, 실내 안에서 발생하는 오염은 발생원 자체에 대한 관리 저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해서 기술 개발이 필요한 것이고요. 아까 언급드린 것처럼 지하철 역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오랜 그런 기간 동안 지금 연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좀 효율성도 같이 검토를 해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지적이 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방향 같은 경우에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을 해서 효용성을 고려하여서 이제 적자적소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한 계속 반복되지만 저희가 그 실내 공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간과 관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 정부를 서포트할 수 있는 지자체 관리 체계 구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이제 제안된 것들이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려면은 이행 체계가 같이 이제 병행 마련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제안이 된 바가 있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라든지 현황 진단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주요 쟁점을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 공기질 관리 컨트롤 타워의 부재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관부처하고 지자체 분산 관리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슬라이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 특성을 고려한 관리 기준 개선과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WHO에서는 실외 공기질 기준하고 실내 공기질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도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수용체 유해성을 고려했을 때 사실은 다수의 기준값이 지금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현재 이제 설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굉장히 충족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이제 너무 높게 설정이 너무 약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런 유해성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지적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별로 실외 유입하고 실내 발생 오염물의 그런 기여도가 다 다를 텐데 이런 기여율을 파악을 하고 어느 부분에 역점을 둬야 될지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지를 좀 제안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서는 관리 대상 확대하고 시설부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자면 종교시설이라든지 뭐 조리시설, 실내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준이 없거나 좀 미흡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관리 대상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존 규모보다 그런 면적이 적은 경우에는 사실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관리도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관리 방법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실내공기질 종합정보망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대상 모니터링 시설 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지역 또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들이 제안되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관리 측정기 확대나 적용이 논의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기술 표준이라든지 그런 운영 지침 같은 것들이 같이 지원이 되어야지만 좀 보다 좀 신뢰성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강조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관리 방법의 공기 정화라든지 노출 저감,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오염이 발생된 이후에 사후에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그런 방향성보다는 저희가 사전에 그런 실내 발생 유해 물질 관련된 그런 방안 대비를 좀 마련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청정기 같은 부분들이 지금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오존 발생을 억제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기술도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좀 그런 친환경성이라든지 유해성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 정도는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실내 공기질의 관리 대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 주체의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제안들이 지금 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런 쟁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은 또 4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 정립, 관리 대상 확대, 근거 기반 관리 정책의 시행, 그다음에 관리 모니터링 강화 측면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 컨트롤 타워를 정립하는 부분들은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별로 사업 성과를 연계를 해서 범부처 단위의 그런 공통적인 관리 기준이나 시설 대상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령과 시설별로 기준 농도가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혹시 표준화가 필요하다면 표준을 하고 아니면 다른 그런 위해성을 기반으로 한 그런 통합 기준 원칙들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화학적 유해인자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유해인자 같은 경우에도 관리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면 결국은 환경부나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의 다양한 부처의 그런 연계 개발 사업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관리 대상 확대 차원에서 보자면은 결국은 관리 대상 범위 확대 및 관리 기준 개선 검토에서는 저희가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체 기준으로 해서 우선순위 목록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리시설이라든지 특정 규모 이하의 어린이집, 노인 요양시설 등의 민간 취약계층이 주로 이제 활용하는 시설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PM10보다는 PM2.5 초미세먼지를 중심으로 좀 측정 및 관리를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위해성 측면에서 보다 의미가 있다는 제안들도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만 가정이나 소상공인 같이 그런 소규모 그런 공간에 대한 그런 관리 주체들은 좀 여러 가지 역량이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과 지침 마련 등이 좀 계속 제안이 되었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책을 이제 추진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반 데이터 구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내 공기질 모니터링과 실태 점검 확대에 관련된 부분들이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제도적 그런 예산 인력 확보의 면에서도 지금 필요하다는 것들이 강조됐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후 작업인 그런 정화보다는 근본적으로 그런 배출원, 오염원을 관리하는 것들이 앞서 좀 진행이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제도 같은 경우는 제도의 예시는 실내 공기질 관리 우수 시설 인증 제도 같은 것들을 좀 도입을 해서 좀 자율적인 그런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근거 기반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수립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준을 정립을 할 때 결국은 노출과 위해성을 기반으로 해서 좀 과학적 근거에 의한 기준이 설정될 필요성이 있겠다 하는 것들이 좀 계속 강조가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고려사항은 언급된 바와 같이 이제 실내하고 실외가 지금 기여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 어떤 관리가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그런 모니터링하고 사전관리 기준 마련이 지금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 역사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개선 사업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들이 또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선 방향들 중에 지금 시기나 여러분 우선순위를 좀 고려를 했을 때 추진을 지금 시급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좀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 방안의 그런 마련입니다. 지금 개선 과제에서 파악한 사각지대 시설 중에 지금 위해 저감 효과라든지 정책 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 예산 등을 고려를 해서 좀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시행을 했을 때 또 하나 중요한 축이 자율적 관리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적 관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지원 사업 발굴이라든지 기반 기술 개발하는 것들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것들이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유해 인자의 확대입니다. 실내공기질 지금 현행 관리 물질에 대해 포함되고 있지 않은 난연제라든지 풀탈레이트 등의 그런 소비자 제품에서 발생하는 물질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특히나 어린이집 등의 일부 민감계층 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준들을 좀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그런 공간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부분들도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실내 발생 오염 물질들이 굉장히 다양한 유해인자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 누적 위해성 평가를 좀 수행을 해서 그런 서메이션되는 리스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들이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한 그런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제안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입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그런 외부 요인, 그런 지역별 대기 오염 물질 배출원 등이 다르게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한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저희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실질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미 수립되고 있는 지역 환경 보건 계획에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담을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들을 제안을 하고 싶고 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실내 공기질 관리 인력 확보라든지 담당자 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지자체 규모에 따라서는 환경 보건 분야로 좀 넓혀도 사실 전문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실내 공기질처럼 그런 특정 분야로 좀 내려가면 더욱 그런 인력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병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과 연계한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 발굴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의 그런 효과적인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실내 공기질 같은 것들도 좀 벤틸레이션 같은 부분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코 베니핏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할 때 실내 공기질도 같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추진 방향, 그런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 기술 개발에 그린 테크놀로지 좀 개념을 좀 적용을 해서 에너지 절약형 공기 정화 기술뿐만 아니라 같이 이제 유해 인자도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의 예시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EPA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관련 건축물 인증 같은 부분들의 제도가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 중에 실내 공기질 개선에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킨다면은 아마 두 가지 그런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연계 가능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